무패 5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셀타비고와 라요의 경기입니다. 저는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셀타비고의 경기력이 최근에 나쁘지가 않습니다. 세비야 원정에서도 2대2 무승부를 거뒀는데 셀타비고는 홈에서 3승 2무 6패, 원정에서 4승 3무 3패로 홈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지만 최근에는 홈에서도 2연승을 거두면서 이 홈과 원정에서 가릴 것 없이 경기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요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2승 2무 2패로 팽팽한데 지난 11월 달에 라요 원정을 떠나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라요라는 팀이 홈에서는 8승 2무 1패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라요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둔 것은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2골밖에 없어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최하위권이지만 반대로 세트피스 수비는 실점이 3골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수비가 좋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스 아스파스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산티 미나나 세르비 같은 공격 자원들 역시 제 몫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쿠데트 감독 체제에서 특유의 4-1-3-2 이 공격적인 전술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빡센 전방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이 전방 압박에 의한 득점이 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것이 셀타비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라요 원정 무승부를 기점으로 셀타비고가 리그 11경기에서 4승 5무 2패로 다부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주중 컵 대회를 치르지 않은 이 셀타비고가 체력적인 우위를 앞세워서 라요보다 좋은 경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원정에서는 1승 2무 7패로 이 원정고자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타비고를 상대로 원정에서 라요가 승점을 가져가기엔 상당히 어려운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4골밖에 되지 않는데 기대 득점 같은 경우에는 9.2골로 라리가 1위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셀타비고 못지않은 강도의 전방 압박을 구사하는 것이 라요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 압박을 골로 연결하는 능력은 셀타비고가 우위라고 보여집니다. 이 4-2-3-1 포메이션에서 양쪽 측면 공격 자원과 2선 플레이메이커인 오스카 트레오 선수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지만 이 팔카오나 과르디올라 같은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골 결정력이 최근에 너무나도 떨어지고 있는 것이 라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셀타비고의 향상된 경기력과 라요의 원정고자 면모 그리고 체력 누수를 고려해 봤을 때 셀타비고 사이드의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 셀타비고가 라요 원정을 떠나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홈깡패 라요를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둔 것은 나쁘지 않은 결과였고 그 라요전 무승부를 기점으로 셀타비고가 반등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당시 맞대결에서 셀타비고가 에이스 아스파스 선수가 체력 안배 문제로 10분밖에 투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라요 원정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번 경기만큼은 아스파스가 절정의 골 감각을 앞세워서 활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셀타비고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라요 같은 경우에는 원정 성적이 너무나도 좋지 못하고 2선 공격 자원인 트레오나 가르시아 선수의 퀄리티에 비해서 최전방 공격 자원인 과르디올라나 팔카오 선수의 최근 골 결정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무리가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팀 모두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가하지만 이 전방 압박을 골로 연결하는 능력은 셀타비고가 우세하기 때문에 이 전방 압박으로 재미를 볼 가능성은 셀타비고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트피스 면에서 공격력이 라요가 우수하지만 셀타비고가 세트피스 수비력이 나쁘지 않다는 점도 셀타비고가 홈에서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만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8번 경기는 셀타비고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오사수나와 세비야의 경기인데 오사수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사수나가 그라나다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이 홈 경기에서 2승 5무 4패로 원정에서의 5승 2무 4패보다 오히려 홈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세비야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1무 5패로 압도적인 열세에 빠져 있고, 지난 10월 세비야 원정에서도 무기력하게 0대2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이 세비야만 만나면 작아지는 오사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풀백 비달 선수가 징계로 빠지고 핵심 중앙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토로 선수가 뇌진탕 증세를 보여서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트피스 득점이 7골로 준수한데 세트피스 실점이 7골로 수비력은 좋지가 못합니다. 라리가에서 알라베스 다음으로 제공권이 좋은 것이 오사수나이고 올 시즌 헤딩 뚝배기골이 7골로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선수가 최전방에서 헤딩이 날카롭고 수비수 다비드 가르시아 선수 역시 리그에서 4골이나 넣어주면서 제 몫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전방 압박에 의해서 공 탈취를 하는 것이 라리가에서 최상위권이지만 그러한 전방 압박을 득점으로 연결하는 능력은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들의 골 결정력이 아쉬운 것이 오사수나의 약점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베테랑 공격수 키케 가르시아 선수가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속 무승부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이 원정 경기에서 5승 4무 2패로 홈에서의 8승 3무 0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공격력이 2배 이상 감소가 원정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도 오사수나 원정에서 쉽사리 승리를 거두기에는 힘들어 보이는 매치입니다. 세비야의 최대 강점은 역시 라리가에서 최고 짠물 수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리그에서 실점이 16골밖에 없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10골로 1위이기 때문에 세트피스 수비에 약점이 있는 오사수나가 세트피스로 실점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라파미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9경기에서 1골밖에 넣어주지 못하면서 부진에 빠져 있지만 그래도 엔네실이라는 공격수가 네이션스컵에서 돌아왔고 맨유 출신의 공격수 마시알 선수까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에 있어서 이 향상된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로코 대표팀이 네이션스컵에서 탈락이 됐기 때문에 주전 골키퍼 야신 보누 선수가 돌아온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살로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세비야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훈련 동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최근에 아르헨티나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던 오캄포스, 아쿠냐, 파푸 고메스 같은 선수들이 모두 훈련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네이션스컵 모로코 대표팀에 차출이 됐었던 야신 부누 골키퍼와 엔네시리 같은 공격수 역시 훈련에 모두 복귀를 했기 때문에 출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에 첼시 이적설이 불발이 되면서 낙심이 컸다는 핵심 수비수 쿤데 선수 역시 훈련장에서 모습이 포착이 됐기 때문에 쿤데 선수가 돌아온다면 이 부누 골키퍼와 더불어서 세비야가 자랑하는 짠물 수비를 다시 한번 가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에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핵심 미드필더 루카스 토로 선수가 뇌진탕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토로 선수의 경우에는 몬카율라라는 미드필더와 더불어서 오사수나의 핵심 중앙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토로 선수가 빠진다면 세비야에게 중원을 장악당하면서 굉장히 고전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비야가 자랑하는 것이 중원 자원들의 퀄리티를 바탕으로 패스와 점유율을 높이는 것인데 루카스 토로라는 핵심 미드필더가 나오지 못한다면 세비야가 오사수나를 상대로 중원에서 우위를 가져가면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비야가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지만 최전방에서의 골 결정력이 아쉬운 부분을 이 돌아온 엔네실이라는 공격수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맨유에서 영입을 한 마시알 선수가 깜짝 기용이 된다면 이 마시알 선수 역시 지금 절치부심하고 있기 때문에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처럼 세비야가 자랑하는 풍부한 선수층을 앞세워서 오사수나의 천적 면모를 이번에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경기는 오사수나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발렌시아와 소시에다드의 경기인데 발렌시아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과감하게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렌시아가 직전 카디스와의 홈 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컵대회 4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홈 경기에서 4승 5무 2패로 원정에서의 3승 3무 5패보다 확실히 홈구장인 메스타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것이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실점이 조금 많은데 36골로 최다 실점 공동 2위를 달릴 정도로 수비력이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실점이 10골이나 감소가 되기 때문에 홈에서는 확실히 끈적한 모습이 있는 것이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시에다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1승 4무 1패로 만나기만 하면 무승부를 캐는 팽팽한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소시에다드 원정에서도 0대0 무승부를 거뒀던 발렌시아이고 중앙 수비수 알데레테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고 골키퍼 실러선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세트피스 득점이 8골이나 되기 때문에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만 세트피스 수비력 같은 경우에도 실점이 8골이나 되기 때문에 확실히 발렌시아는 수비가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멀티플레이어인 다니엘 바스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이 중원과 측면 쪽에서 공백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도 핵심 미드필더 솔레르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최근에 공격수 게데스 선수와 두로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화력 면에서는 오히려 발렌시아가 골 결정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소시에다드는 직전 베티스와의 컵대회 홈경기에서 0대4로 완패를 당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성적이 기복이 없는 것이 소시에다드인데 원정에서는 공격력이 상승하는 대신 수비력이 하락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원정에서 실점이 15골이나 되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는 빠꾸 없는 경기 운영을 하는 것이 소시에다드이고 이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는 소시에다드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오야르사발과 공격수 이삭 선수의 골 감각이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히 이 게데스와 두로의 골 감각이 좋은 발렌시아의 공격진이 보다 날카로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라리가 원정 경기 기준으로 3경기 1무 2패 하락세에 빠져있는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홈에서 강점을 보이는 발렌시아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전방 압박이 진심인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수비 뒷공간 노출에 따른 역습에 취약한 부분이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전체적인 플레이 스타일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발렌시아는 다이렉트 공격, 빠른 공격 전환이 특징이라고 보신다면 이 소시에다드는 발렌시아보다는 패스와 점유율을 중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전 소시에다드가 홈에서 베티스의 0대4 대패를 당한 점과 체력적으로 봤을 때 하루 일찍 컵대회를 치른 발렌시아가 체력적으로도 발렌시아가 근소하게 유리한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발렌시아의 주포 공격 자원인 게데스와 두로 선수의 골 감각이 좋은 반면에 소시에다드는 이삭이나 오야르사발 같은 주포 자원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발렌시아의 감독 보르달라스 감독이 과거 헤타페 감독이었는데 지난 승무패 4회차에서 풋볼살롱이 소시에다드와 헤타페 무승부 이변을 적중시켰을 때 헤타페가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상대 전적 면에서 강한 면모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당시에 헤타페를 이끌었던 것이 바로 현재 발렌시아를 이끌고 있는 보르달라스 감독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소시에다드를 상대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보르달라스 감독이라고 본다면 발렌시아가 홈에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상당히 많았던 매치이기 때문에 무승부 구미도 당기지만 현재 구매율이 무승부 쪽으로 조금은 몰려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승리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발렌시아 특유의 홈발과 근소한 체력적인 우위 그리고 주축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 우위까지 고려한다면 발렌시아 한 골차 신승 정도를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토트넘의 브리안 힐이나 바야돌리드 출신의 공격수 소사 같은 백업 공격 자원들까지 영입을 한 발렌시아이기 때문에 화력적으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발렌시아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볼 텐데 핵심 공격수인 홀란드 선수와 수비수 훈멜스 선수의 출전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레버쿠젠이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오랜만에 이 승리까지 거둘 수 있는 매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도르트문트가 홈에서 9승 0무 1패로 원정에서의 5승 1무 4패보다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과 이 레버쿠젠과의 상대 전적에서 원체 압도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 사이드로 완전히 꺾는 것이 불안한 분들은 도르트문트 사이드를 바치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트피스 이 도르트문트 쪽으로 완전히 꺾는 것이 불안한 분들은 이 도르트문트 사이드를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최다 득점 2위를 달릴 정도로 화력이 좋은 것이 도르트문트인데 아무래도 리그에서 16골을 넣고 있는 홀란드 선수가 나오지 못한다면 최근에 홀란드 선수가 레버쿠젠 상대로 2경기 4골을 넣어줬던 좋은 기억도 있기 때문에 홀란드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직전 호펜하임전에서 공격수 말렌 선수가 오랜만에 2개의 어시스트를 추가를 하면서 부활을 했기 때문에 말렌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 봄직한 도르트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아우크스부르크와의 홈경기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면서 2연승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는 것이 레버쿠젠이고 도르트문트와 비슷한 수준의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레버쿠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급 이탈 자원이 없기 때문에 전력 누수 면에서도 레버쿠젠이 충분히 유리한 경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많기 때문에 이 도르트문트에게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도르트문트와 마찬가지로 공격력은 좋은데 수비력이 상당히 문제인 것이 양 팀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니트에서 이란 대표팀 공격수 아즈문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공격 카드가 한 장 늘어난 것이 레버쿠젠이고 이 네이션스컵을 치르고 돌아온 호소누나 탑서바 같은 수비수들이 합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수비력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버쿠젠은 패트릭 시쿠 선수가 리그 18골이나 넣어주면서 오히려 홀란드보다도 많은 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시크 선수와 더불어서 디아비, 비르츠 같은 핵심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활약 면에서도 전혀 밀릴 것이 없는 레버쿠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의 공수 핵심 자원인 홀란드와 훈멜스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현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두 선수의 출전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정팀 레버쿠젠에게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레버쿠젠이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승리가 없지만 핵심 공격 자원인 시쿠 선수와 디아비, 비르츠 선수의 컨디션이 매우 좋은 레버쿠젠이고 이란 대표팀 공격수 아즈문까지 합류가 됐기 때문에 활약 면에서 전혀 밀릴 것이 없는 레버쿠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도르트문트는 홀란드가 나오지 못한다면 최전방에서 골 결정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올 시즌 수비력이 불안한 도르트문트인데 베테랑 훈멜스가 수비에서 빠진다면 굉장히 불안한 수비력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비슷한 두 팀의 양상이 공격력은 좋은데 꾸준히 실점을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네이션스컵에서 탑소바나 코소노 같은 수비수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수비 면에서 안정감을 찾을 것은 레버쿠젠 쪽이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양팀 맞대결 흐름이 무승부가 없는 난타전 흐름이 있었는데 제 아무리 홀란드가 없어도 도르트문트가 원체 홈 깡패 성적이 있기 때문에 이 레버쿠젠 쪽으로 완전히 트는 것이 불안한 분들은 이 도르트문트 특유의 홈발을 믿으면서 도르트문트 사이드를 조금 더 받쳐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출전이 불투명했던 선수들이 깜짝 복귀를 하는 변수가 있는 것이 분데스리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도르트문트의 홀란드가 깜짝 복귀를 한다면 굉장히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픽이기 때문에 불안하신 분들은 도르트문트 쪽을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도르트문트가 유일한 패배가 바이에른 뮌헨에게 당한 패배인데 이 바이에른 뮌헨 다음으로 도르트문트를 홈에서 제압할 수 있는 팀은 분데스리가에서 현실적으로 레버쿠젠밖에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저는 홀란드와 홈멜스의 결장을 근거로 들어서 11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과감하게 꺾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직전 알라베스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올 시즌 홈에서 6승 2무 2패로 원정에서의 3승 6무 2패보다 확실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르셀로나이고, 다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최근에 2무 3패로 승리가 없습니다. 지난 10월 달에 아틀레티코 원정에서도 0대2로 패배를 당한 것이 바르셀로나이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는 바르셀로나가 꽤나 불리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 자원인 데파이 선수와 안수파티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인해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새롭게 영입이 된 공격수들의 어깨가 상당히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울버햄튼의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가 훈련을 이미 소화를 하고 있고, 맨시티에서 이적한 페란 토레스 선수 역시 3경기 1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이 적응을 마친 모습이 있습니다. 아스날 출신의 공격수 오바메양 선수까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뉴페이스들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바르셀로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핵심 미드필더 페드리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프랭키 더용, 부스케츠, 페드리 같은 핵심 중원 조합이 완성이 된 것도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는 근거라고 보여집니다.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도 발렌시아와의 홈 경기에서 극적인 역전승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홈에서 6승 3무 1패, 원정에서 4승 3무 4패로 아틀레티코는 원정에서 성적과 경기력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원정에서 수비력이 실점이 10골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홈에서 성적이 좋은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쉽게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공격수 그리즈만 선수와 미드필더 콘도그비아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역시 전력 누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발렌시아에서 멀티플레이어인 다니엘 바스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측면과 중원 쪽에서 굉장히 유용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아레즈 선수가 최근에 골 감각이 좋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루과이 대표팀에 갔다 와서 골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공격수 코레아 선수와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발렌시아전에서 나란히 골 맛을 봤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활약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새로운 영입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변수가 많지만 이 경기에서 바로 존재감을 드러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울버햄튼에서 영입한 트라오레 선수는 훈련을 소화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아스날 출신의 공격수 오바메양 선수는 아직까지 투입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아틀레티코 역시 이적 시장에서 발렌시아의 바스 선수를 영입을 해서 이 측면 수비와 중원을 보강을 했습니다. 수아레즈 선수가 A매치 기간에 골맛을 보고 돌아온 것도 아틀레티코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핵심 미드필더 페드리 선수가 돌아오면서 부스케츠, 페드리, 프랭키 더용이라는 이 주전 중원 조합이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아틀레티코 역시 코케와 데파울 선수가 건재하기 때문에 중원에서 굉장히 팽팽한 맞대결이 예상이 됩니다. 아틀레티코가 최근 바르셀로나를 상대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지만 바르셀로나가 홈에서만큼은 아틀레티코에게 쉽게 패하지 않는 흐름이 있고, 최전방 골 결정력 면에서도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가 나란히 전력 누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우는 매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2번 경기는 사이좋은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와 그로이터의 경기인데 볼프스부르크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을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볼프스가 직전 라이프치히 원정에서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 공식 경기 11경기에서 2무 9패 승리가 없습니다. 상당히 하락세에 빠져있는 것이 볼프스인데 설상가상으로 주포 공격수 베오르스트 선수가 번리로 이적이 됐고,
또 다른 핵심 공격 자원인 은메차 선수는 장기 부상 중이기 때문에 이 가뜩이나 공격력이 좋지 못한 볼푸스가 화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이터와의 상대전적 면에서 지난 9월 달에 그로이터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거둔 것은 좋은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당시에 한 골씩 넣었던 은메차와 베오르스트 선수 모두 부상 및 이적을 했기 때문에 이 볼푸스가 굉장히 이변의 희생양이 될 수도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그래도 제가 볼푸스 쪽으로 가는 이유는 우니온 베를린에서 공격수 막스 쿠르제 선수를 영입을 했고 코펜하겐의 공격수 요나스 빈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발끝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로이터 같은 경우에는 직접 마인츠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1승 3무 1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홈에서 2승 3무 5패, 원정에서 0승 1무 9패로 원정 고자 느낌이 강한 그로이터이고, 원정에서는 실점이 무려 20골이나 증가가 되는 그로이터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볼푸스가 마탱이가 같다고 하더라도 원정에서 볼푸스를 상대로 승리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펑크라는 골키퍼가 부상 중에 있지만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 몰데 출신의 골키퍼 린데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리그 6경기에서 2승 3무 1패의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 중에서 2승 2무가 모두 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정 고자 면모가 나온다면 볼푸스를 상대로 쉽게 승리를 가져가기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투톱 공격 자원인 흐르고타 선수와 르웰링 선수의 컨디션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두 선수를 활용한 역습을 노려야 하는 것이 그로이터의 공격 패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분위기로만 놓고 보면은 이변 가능성이 보이는 경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볼푸스가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싶습니다. 볼푸스의 공격수 베오르스트 선수가 번리로 이적을 했고 은메차 선수가 장기 부상 중에 있지만 이적 시장을 통해서 우니온의 막스 쿠르제 선수와 코펜하겐의 장신 공격수 요나스 빈 선수를 영입한 볼푸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막스 쿠르제 선수가 올 시즌 우니온 베를린에서 리그 5골 4도움으로 준수한 컨디션을 유지를 했고, 무엇보다 현재 볼푸스를 이끌고 있는 코펠트 감독과는 과거 브레멘에서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당시에 코펠트 감독이 크루제 선수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서 코펠트 감독 체제에서 크루제 선수가 무려 17골, 19개의 도움을 올린 바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적생이라고 할지라도 코펠트 감독이 크루제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알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 크루제 선수의 깜짝 활약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펜하겐 출신의 장신 공격수 요나스 빈 선수가 이 키는 크지만 의외로 헤딩 득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헤더 면에서는 기대감이 별로 없지만 올 시즌 볼프스부르크가 골 결정력, 특히 박스 안에서의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요나스 빈 선수가 박스 안에서의 득점 비율이 상당히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의 약점인 골 결정력을 어느 정도 메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그로이터가 수비력이 살아나면서 무패 행진을 이어오고 있지만 이 원정에서는 여전히 원정고자 느낌이 나면서 실점이 20골이나 늘어나기 때문에 제 아무리 몰데에서 골키퍼까지 영입을 했다고 하더라도 막스 쿠르제 선수의 깜짝 활약이 나온다면 볼푸스가 오랜만에 12경기 만에 승리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대치가 나온다면은 볼프스부르크의 빈 공을 들어봐서 무승부가 최대치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13번 경기는 볼푸스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투폴 추천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14번 경기로 들어온 베티스와 비아레알의 경기입니다. 저는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티스가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4대0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 5경기 4승 1무 4연승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홈과 원정에서 6승 2무 3패로 기복이 없는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베티스의 강점이고,
리그에서 41골을 넣으면서 최다 득점 2위를 달릴 정도로 공격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비아레알 원정에서 지난 10월 달에 0대2로 패배를 당했지만 이 핵심 공격 자원들인 페키르, 카날레스, 이글레시아스, 후안미, 그리고 부상에서 돌아온 윌리안 주제까지 소시에다드전에서 골맛을 봤기 때문에 핵심 공격 자원들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중 컵대의 여파로 비아레알보다 체력적인 열세가 있는 것은 약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렇다 할 주전급 부상 자원이 없기 때문에 이 전력 누수가 심한 비아레알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아레알 같은 경우에는 직전 마요르카와의 홈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홈에서는 7승 3무 2패로 다부지지만 원정에서는 1승 5무 4패로 원정고자 느낌이 나고 특히 득점력이 4배 이상 원정에서 감소가 되는 비아레알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원정고자 특히 원정에서 득점력이 나오지 않는 비아레알이 핵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의 부상 여파로 인해서 이 모레노 선수까지 또다시 출전이 불발이 된다면 상당히 화력적으로 약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공격수 블라이의 디아 선수가 세네갈 대표팀에 차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아 선수의 공백 역시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근에 부상 복귀가 임박을 한 이 단주마라는 공격수의 활약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두 팀 모두 화끈한 공격 축구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패스와 점유율을 보다 중시하는 팀은 비아레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방 압박의 강도 역시 비아레알이 좀 더 강한데 베티스의 경우에는 비아레알처럼 쇼패스를 주로 구사를 하지만 롱볼을 활용해서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은 비아레알보다는 확실히 베티스가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아레알이 핵심 공격수 제라르 모레노 선수의 공백과 비아레알의 원정고자 면모를 고려했을 때 아무리 주중에 컵대회를 베티스가 치렀다고 하더라도 소시에다드를 상대로 4대0 완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 기세를 탈 것으로 보입니다. 비아레알의 경우에는 모레노가 또다시 나오지 못한다면 2달 만에 복귀 가능성이 있는 이 단주마 선수의 출전 여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이 단주마라는 선수가 지난 10월 달에 베티스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을 때 이 단주마 혼자서 2골을 넣으면서 비아레알의 승리를 이끌었고 당시에도 제라르 모레노 선수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에서 단주마 선수가 원맨쇼를 했었기 때문에 이 단주마 선수가 복귀가 가능하다면 비아레알도 어느 정도 저항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베티스 역시 지난 맞대결에서 패배를 당했을 때 핵심 미드필더 카날레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카날레스 선수가 출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전 소시에다드 원정에서 후안미 같은 핵심 공격 자원들이 골맛을 본 베티스가 화력적으로 우위에 서면서 원정고자 비아레알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베티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8억 원이 이월된 승무패 5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